예.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예. 이 태반 주사 예. 때문에 비급여 주사 검증이 지금 사르는 판이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연말까지 예. 비급여 주사에 대한 이 사용 실태, 관리 대책 이런 걸 마련하겠다 이랬는데요. 이 비급여 주사제 뭐 급여 품목 같으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주사제 중에서 성능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예. 이렇게 비급여 주사들이 뭐 마늘 주사니 태반 주사니부터 뭐 배곡 주사니 이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회 상류층에 돈 없으면 맞지도 못하니까 퍼져 있고 예. 마침내 청와대가 그걸 사서 대통령에게 주사하지 않았느냐 의혹까지 나오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급여 주사도 이 주사 이를 하는 그 경우를 굉장히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우후죽순으로 용량이나 어떤 이 의료의 통제를 벗어나서 저렇게 막 주입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리고 대리 처방을 해가지고 대의 처방이 난무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죠. 우리나라 현대의학에 대한 모든 약과 모든 주사는요, 굉장히 엄격한 규제 하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한약 같은 경우는 국가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약을 아무 데서나 사와가지고 한의사 면허가 있으면은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물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현행법이에요. 한의사 면허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뭐 한의사협회에서 자체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주사 앰플을 만들어가지고 식약청 규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의사 면허 하에서 이렇게 막 주사를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이제 했지만은 현행법에는 이제 주사제까지는 허용이 안 돼. 소위 약침이라 해가지고 이제 주사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지금 태반 주사나 뭐 글루타치온, 배곡이나 뭐 비욘세 주사 이런 거는 엄격한 다 규제를 거치고 나온 주사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곡 주사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이 원래 간장에 안 좋을 때 쓰는 주사제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쓰다 보니까 피부가 뽀얘지는 거예요. 보통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얼굴이 검해지잖아요. 예. 간이 좋아지니까 이제 피부가 뽀얘지니까 그 부작용을 뭐 부작용이 아니죠. 뭐 그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니까 그 원래 주작용이 아니고 부작용이 부수적 효과. 부수적 효과.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환자 치료에 이용을 한 거고요. 태반 주사도 지금 우리나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유수의 그 10대 기업 안에 드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원래는 일본에서 많이 개발됐고요. 그 돼지 태반이 아니고 인태반을 잘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원래 태반은 옛날에 한의학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온 예. 물질을 갖다가 이 의료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할 것 같은데. 제한해가지고 다 규제 하에서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비급여를 하는 거죠. 비급여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불법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합법적으로 식약청의 기준을 통과해서만 의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의계통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주사제라도 예. 용량이나 예. 그리고 또 사용 횟수 예.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막 그 주사약을 마음대로 사서 저렇게 막 넣으면 대리 처방은 엄격하게 현행법에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하고 또 매년 뭐 5회 내지 10회 의무적인 연수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청와대 업무실 같은 데서 예. 저런 배곡이니 태반이니 예. 뭐 마늘이니 감춘이 이런 주사를 예. 대량으로 사가지고 예. 지금 뭐 2만 명, 월 2만 명 뭐 병원에 예. 양이라고 뭐 그러더만요. 예. 그런데 저렇게 막 넣으면 예. 그 놓는 과정에서 누가 놓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병원도 아닌 데서 저런 주사를. 사실은 뭐 마늘 주사니 태반 주사나 그 이제 감초 주사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 개인이 아니죠. 사가지고 약을 그건 안 되죠. 자기가 맞아도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엄격하게 의료법에 규제되어 있는 규제돼 거 있죠. 의사의 처방하에서. 주사약제를 개인이 사가지고 직접 놓는 건 안 되지 그건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래서 주사
약에는 크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이제 OTC라 해가지고 오브 더 카운터, 뭐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는 슈퍼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 외에 조금 위험한 약은 항상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거죠. 근데 주사약은 당연히 이거는 뭐 OTC가 하나도 없어요. 주사는 뭐 100%다 의사의 대면 진료하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하에 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의사 지시하에 주사를 놔야 되죠. 그러면 저기 우리 대통령 그 의무실 예. 보면 무슨 종목별로 다양한 과별을 상시 구비하고 있는데도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뭐 자문회의가 들어가는 정도고 이럴 건데. 네. 그런 데서 직원용으로 저렇게 주사약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놔주는 게 맞습니까, 저기? 의사의 대면 진료가 없이 자체적으로 뭐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통해서 한다면은 간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불법이죠.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는 그 지구병원이 있습니다. 군의관. 예. 그 병원이 1차,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에도 맨 처음 수도병원이. 예, 수도병원, 지구병원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이야기는 예. 그냥 청와대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구병원에 가면 되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이지 않은 예. 예? 그 어떤 뭐 미용과 관련되는 전문약들을 청와대가 다량하고 사서 직원들한테 놔준다 이런 회사 있습니까? 기관이나? 없죠. 예? 예. 정말 주사제라면 소코가 온 사람한테 뭐 하나쯤 넣을 주사 이런 거나 극소수로 의무실 같은 데 구분하고 나머지는 약이고 뭐 이랬지. 그렇죠. 붕대나. 예. 그럼 저런 식으로 주사약을 대량으로 1억 얼마원치를 갖다가 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옛날에 이제 이 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 순방을 마치시고 오면은 너무 과로가 겹쳐가지고 이제 영양주사를 맞는다는 말이 많이 나왔죠. 예. 사실은 뭐 저도 의사지만은 저도 주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이 막 제가 막 감기 몸살이 걸려도 막 원장님 뭐 하나 맞으세요 해도 제가 끝까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영양주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한번 이제 맞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이게 맞으면 바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통소염제는 좀 가능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의사의 지시하에서 안전한 진통소염제는 괜찮은데 많은 진통소염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콩팥과 부작용이 많죠. 제가 그거 예. 저기 콩팥 환자한테 예. 소염제는 언제 그냥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통증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며칠씩 일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소염제를 많이 먹었어요. 예. 진통소염제를. 예. 저 신장이 나빠진 원인 중에 진통소염제를 내가 이게 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면 막 좀 정맥류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불편해서 소염제를 좀 많이 먹었죠.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아플 때 정말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도 말이죠 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타이레놀 드시면서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건 뭐 치명적이죠. 안 그래도 간에서 타이레놀을 이렇게 대사시키려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알코올까지 가미되면은 간은 뭐 녹다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것도 어린애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이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크게 오늘 좀 정말 좀 이거 의사처럼 말을 좀 그래서 이런 안전한 OTC 약품인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조차도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 기전을 알고 드셔야 되고요. 그 외에 좀 더 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NSAID,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 의사의 적절한 규제하에 처방하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처방을 엄격하게 의사 처방하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규제를 해놨죠. 그래서 미용 시술 관련 의약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급여, 네. 보톡스, 태반, 마늘, 칵테일, 연어 주사, 물광 주사, 뭐 윤곽 주사, 여우 주사, 뭐 100개 다 있어요. 여우 주사라는 것도 있네요.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런 식으로 그렇게 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 또 의사가 이 전문 의사가 뭐 성형외과에서도 성형 전문적으로 해서 언제 맞았는지 기록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클리닉 같은 데서 막 주사약을 대리 처방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차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법 위반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비급여 시장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톡스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 보톡스가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비쌌거든요. 예. 약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녹의 이 철의 녹스는 거기에서 뭐 추출한 성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아 이게 이제 보툴리눔이라고 이제 세균이 혐기성 그 산소를 싫어하는 균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죠.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이제 통조림 같은 거 이렇게 썩을 때 부풀어 오를 때 그 먹으면 즉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건데 이 보톡스가 재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남 일대에서는 한 대 막 2만 원씩 나와줘요. 원가 이하로. 그런 데는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면은 싸게 이렇게 사입되니까요. 이제 그런 대형 기관에 비해서 작은 의원급 기관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작게 성공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비싸게 또 원가 이하로 놔줄 수는 없잖아요. 원가 이하로 놔주는 대형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일단 환자가 오면은 뭐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 좀 너무 통속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자를 오게 한 다음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미용 수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비급여 이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에요. 들어오는 원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자기 임대료 직원들 급여해가지고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재료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그 재료대 플러스 소독기, 주사 바늘값, 주사기 값, 또 간호사 인건비, 뭐 임대료, 의사 인건비를 합치면은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비가 한 30년 전에 5만 원 했잖아요. 지금 15,000원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이렇게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 가격은 통제를 합니까? 비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는 없지요. 근데 비급여 자체의 금액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건강보험, 의료보험 그 수가보다 더 이렇게 싸요. 아니 저는 그 아무리 비급여라도 비급여는 그냥 의료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는 거지. 예. 거기에 대한 통제는 의료보험 대상 품목만큼 엄격하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사약제나 이런 부분에. 그게 의료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가격 통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격 통제를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또 의료 부조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 통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포기한다는 거죠. 아니 주사약을 가격 통제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물건이 가격이 다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수준인데 예? 거기 그런 부분들은 예외라는 부분이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변호사 비용 예? 그것도 뭐 기본 300, 500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50억. 아니 처음 갈 때 뭐 기본 간단한 사건 300, 500 뭐 이렇게 1000 이렇게 가는 그거는 있죠. 그 역시 법적인 규제를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변호사 비용. 받고 있죠. 근데 변호사가 규제를 안 받는 데서 옳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을 두고 투자해요. 상한선. 예. 그게 비해서 의료제 또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말씀 지금 잘하세요.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이 의료 수가가 비급여가 터무니없이 비싼 거 지금 혹시 없습니다. 주사약제 가격이 예.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다른 거는 그 리베이트하고 뭐 관계는 없습니까? 리베이트를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 엄격하게 최근에 또 3년 이상 이하의 징역을 해가지고 긴급 체포하는 게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리베이트 세상의 모든 무기 거래할 때도 리베이트가 있는데요. 의료로 리베이트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의원급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이 지금 망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급여 주사가 지금 아마 10,000원 주사하지만은 아마 시중에서 한 3만 원 받을 거예요. 3만 원. 다 남아야 3만 원인데요. 그 안에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원가 구성액들이 들어가서요. 별로 남는 거 없을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좀 하다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해봤자 별로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수술 환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뭐 서비스 차원이라기보다는 수술비 안에 이렇게 일정한 부분 포함시켜가지고 어차피 또 그런 것도 필요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예. 전공의 특별법을 시행을 예. 그렇게 지금 하는 바람에 주 80시간 근무. 예. 이것 때문에 전공의 빈자리들을 예. 지금 뭐 펠로우 주니어 교수들이 내몰려 갖고 하고 있다. 이거 뭐 저기 레지던트 예. 네?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 못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진작에 이건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었고요. 사람이 80시간 일을 해도 그건 너무나 무리한 아니, 상태고요. 무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뭐 110시간 뭐 거의 잠을 못 자고 저 같은 경우에도 3박 4일 동안 한숨도 못 잔 예. 그 기억이 있는데 홍사님도 저번에 뭐 저 강원도 잼부리에서 3박 4일 동안 예. 잠을 거의 뭐 안 잔 적이 있죠. 판단이 안 서죠. 3박 4일 안 자니까. 몽롱해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외과 파트에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이루어진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전화 가끔씩 와요. 예. 그러면 뭐 잘 된 일이고 더 뽑아라 이야기하는. 의사는 많아요. 뭐 흉부외과 전문의만 해도요 한 700명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개원하고 싶어서 개원하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개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병원들이 지금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해가 의사를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현행 보험수가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레지던트를 두는 병원들이라는 게 다 큰데 아닙니까? 전공의를 두는 데. 맞습니다. 큰 대학병원 데죠. 예. 급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런 데는 다른 데보다는 재정 상황이 좀 나을 건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데가 망하면 한국에서 예? 어디가 그런 데가 돈이 없어서 의사를 조금 못 늘린다 하면 한국에서 나머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병원급들 중에서 힘듭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4년 전까지 진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흥했습니까? 그걸 이제 여행을 이제 10박 11일 가게 됐죠. 도저히 뭐 망하기 직전이라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행 도중에 이제 입원실 그때 3, 4, 5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4, 5층 입원실을 없애고 한 가지만 하자. 정맥류. 그게 주요한 거죠. 지금 선택과 집중을 예. 그전에는 뭐 정맥류도 하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넣고 이런 예. 것들 아예 심어야지 흉부외과에. 그거는 아니고 그건 못하죠. 개인 병원에서 못합니다. 개인병원 못합니까 또? 스탠드로 또 심장 내과 가고 그건 그냥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하세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하니까 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한 5년 됐죠. 이렇게 하나만 하니까 물론 이제 정맥류 수술을 옛날부터 했죠. 그전 2007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했지만 이제 딱 그거만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저분은 보통은 이제 치질이나 정맥류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나만 하는 병원이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정맥류 시장만 봐도요. 치질이 흉부외과에서 합니까? 치질은 외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맥류 수술을 이제 비싸니까. 외과에서도 하고 흉부외과에서도 하고 뭐 성형외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로 흉부외과가 제일 메인이죠. 저희들은 이제 혈관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이제 정맥류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다리에 있는 그 정맥을 잘라내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대체 혈관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액법상은 뭐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사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요새 워낙 정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입소문을 통해서 저 병원은 저거만 하니까 당연히 저걸 잘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뭐 망한 걸 벗어나게 됐죠. 이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뭐 회장이고 흉부외과 의사의 회장이고 뭐 나이도 내일 모레면 6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을 거쳐가지고 뭐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전국의 많은 개원 의사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실제로 제가 아는 의사들이 어려운 의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들이 굉장히 또 들어갈 때는 우수한 두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의대를 못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공대 아닙니까? 카트라인이. 옛날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꼭 그 의대를 안 들어가도 공대나 이런 다른 데 간 친구들이 잘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현 사태에서 너무 이공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쪽으로만 몰리는 현상, 또 뭐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나 또 경찰 대학이나 행정고시나 이런데 너무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인데요. 지금 보건소 시스템을 예. 공영 병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기부터 해서 간단한 그러니까 뭐 이 가정의 수준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거기에서 보건소 시스템에서 의사 인력을 대거 이렇게 채용을 해서 두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 의사가 예를 들어서 한 전문의 3명이 직원들 한 10명 데리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예산이 뭐 한 2, 3억이면 다 해결돼요. 네. 근데 똑같은 케이스에서 어떤 모 지방에서 그런 규모의 아까 말한 그런 공영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1년 예산이 100억. 그거는 이제 공용적인 낭비인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 예. 보건소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형태로 예. 의사들을 채용을 해서 예. 뭐 의사들은 특별 임금으로 해서 예.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니까 예.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전국에 보건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좀 많이 지금 숫자를 지금 이제 우리 의사협회나 많은 의료단체에서는 보건소는 원래 질병의 예방과 이런 데 규제 좀 감독하는 기관으로 남아있지 진료 시스템에는 좀 침범하지 말아야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근데 있죠. 지금 그 동네 의원급들이 예.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보건소를 의사들이 다 차고 들어가서 예? 그 무슨 뭐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봐 영국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국식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제일 밑에 말단 기능만 의과대학도 좀 보조도 해야 될 것이며 차라리 그보다 비행기하고 배 큰 거 사가지고요. 그 비행기 배는 또 나중에 얘기하죠. 아니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를 올려야 되기 아니 때문에. 저는 의사들 중에 지금 개업했다가 망한 그 동네 의원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꽤 많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한 분들이 또 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국가에서 그래도 뭐 한 7, 800 월급을 주면 그 서로가 윈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가에서 뭐 7, 800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뭐 아마 7, 800 주면은 세금 때문에 한 4, 500 받을 거고요. 예. 그렇게 해도 간호사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많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보는데 글쎄요. 뭐 그게 국가 예산이 그렇게 하려면 꽤 많이 근데 차라리 그 국가 예산을 비행기하고 배 사가지고 세계 파견하고 또 이 힘든 또 이렇게 지역에 또 파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우리 공약으로 또 한번 또 치열하게 한번 싸워봅시다. 합시다. 그래서 예. 나는 앞으로 그렇게 이 동네 의원급은 이 의사들을 대거 채용해서 특별직 공무원으로 해서 처리를 좀 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급 전문성 있는 것들은 시장에 맡기고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한번 된다. 좀 뭐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여하튼 의사들이 그걸 내가 볼 때 반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국가가 이 개입하면은 최근에 이 1986년도에 지은 책을 우연히 하나 발견했는데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86년이면 이제 우리 올림픽 88을 앞두고 이제 참 활기차게 될 그런 국가인데 북한은 엉망 완전히 뭐 비닐도 요만한 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막 그리고 뭐 기차 타는 건 전부 단선이고 이래가지고 뭐 그 기차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선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여행증을 주는 거래요. 여행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고 지구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한번 관리해보자 이건데 예. 저는 좀 원천적으로 좀 시장주의자죠. 예. 좀 자유롭게 그 뭐 시장주의도 좋은데 의사들 노는 분이 많아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아주 비행기하고 배가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건 좀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애들 그 저기 먹는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네, 카페인 많죠. 예, 거기를 갖다가 술과 섞어서 이렇게 네. 폭탄주를 만들어 먹는데 이게 뇌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일급 마약과 똑같은 후유증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걸 이렇게 팔게 해도 괜찮습니까? 뭐 카페인을 좀 농도를 보통 커피에 한 3배, 4배 한 거니까 카페인이라는 게 알코올 비슷하게 어떤 규제를 우리 뭐 독주 팔잖아요. 뭐 보드카 같은 거 팔듯이 그 규제를 좀 벗어나서 그걸 강력하게 또 사람들이 사람들 참 영리해요. 그 무슨 에너지 드링크 해가지고 또 독주 섞어서 이렇게 마시면은 기분이 확 좋아진다고 코카인하고 그 일급 코카인 마신 효과하고 비슷하다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뇌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는 당연하죠.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요 굉장히 이게 저 뇌세포에 치명적이거든요. 예. 알코올이 이렇게 지질을 녹이잖아요. 우리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지질이거든, 지질. 그 지질을 알코올이 녹여가지고 치매의 원인도 되고요. 그래서 술을 안 드십니까? 머리 녹을까봐. 아, 뭐 저는 술을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고급 술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룸살롱에 가셨구나. 룸사롱 아니고 하여튼 고급 술집입니다. 좀 비싼 양주집에. 바에. 예, 예. 갔는데 이제 술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친구가 자는 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그 꼴을 못 보죠. 가서 막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 돈 내라고. 네.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친구 약사인데. 네. 아, 그래서, 야, 이 참, 이 술이 뭔지, 돈이 뭔지, 이렇게 치사하게,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참에 술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 술 먹는 데 쓰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독서와 클래식 음악으로 돌려버리자. 그래서 술을 끊었죠. 그렇구나. 예.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습니다. 그 좀 몸도 좀 약하고요. 또 이렇게 술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 위대한 개츠비의 스코치 피츠제럴드 예, 예. 술 때문에 그랬고요. 뭐 많은 천재들이 특히 뭐 예술가들 네, 뭐 소설가, 예. 미술가, 뭐 음악가들 많이 그랬죠. 그 사람들 주장하죠. 뭐 이렇게 뭐 건전하게 뭐 100년을 사느니 화끈하게 짧고 굵게 30년을 살겠다. 옛날에 유럽에는 독주가 많았죠. 그 녹색 색깔의 술. 압상트. 그러니까 압상트. 네. 완전히 그거는 화학 수준이랑요. 뭐 약초를 이렇게 독한 약초를 섞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규제를 했죠. 그 개선문 읽어봤죠. 네, 라마르크의. 예. 개선문에 보면 압상트 나오죠. 그때가 정강기라고 해가 예.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이제 예. 예, 보면 이 가장 데카당스한 시기에 예. 그 예술가들이 예. 파리에서 예. 그렇게 대패 향락을 즐겼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압상트는 프랑스에서 또 팔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약간 좀 독성을 완화시켜가지고. 그거 아주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라가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던데 먹으면 몸에 안 좋나요? 안 좋죠. 근데 요즘 시판되는 거는 많이 어차피 술 자체가 몸에 안 좋습니다. 그걸 갖다 또 그거 압상트를 먹는 방법도 또 이렇게 희한하게 먹대요. 어떻게 먹나요? 끓여가 먹는 사람도 있고 아, 그게 이제 뭘 타가지고. 예. 제가 또 옛날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그 보드카를 예. 이렇게 큰 접시에다 설탕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보드카를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아주 그 설탕의 단맛과 농도가 더 진해지면서 그런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마시면서 하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다가 예, 그 술에 타먹는 예, 그 아주 뭐 약초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예. 그거 사오자마자 신장병이 걸려가 그대로 먹지도 안 하고 어디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많이 사왔는데 좀. 그런 약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약초란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신장이 좀 말기로 가고 있을 때 예. 어떤 사람이 뭐 저한테 저를 억수로 걱정해주는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이게 한약을 지어왔어요. 약초로 된. 위험하죠. 근데 내가 안 위험하다 안 먹는데 예, 예. 뭐 한의의 대학에서 검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의가 있어서 내가 또 그때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좀 먹었어요. 예. 네? 예. 그렇다면 막 몸이 살이 좀 단기적으로 찌는 것 같으니만 예. 어느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저는 환각에 그때 생생 처음으로 한 빠져봤습니다. 이 TV 화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만은 예. 이 바닥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바닥이 되면서 막 이 화면이 입체도 되고요. 막 환각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바로 응급실로 갔죠.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포타슘 중독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칼륨. 예. 칼륨이 그러니까 그 이 굉장히 위험하죠. 한약재 이 약초로 인한 그것 때문에 독해가지고 몸에 신장이 약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는 곧바로 뭐 이식 수술 단계까지 접어들어 버렸죠. 치명적이었네요. 예. 네, 치명적이었지. 순간적으로 막 보내는데 거의 일조를 했죠. 근데 그때 내가 한각에 한번 빠져봐서 그렇죠. 약초 같은 게 포타슘, 칼륨
포타슘, 이 포타슘 화학적 용어를 잘 아시네요. 포타슘이 바나나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이 포타슘을 또 너무 떨어지면은 포타슘이 굉장히 위험한 이온인 게 이게 정상 범위가 4.5밖에 안 돼요. 4.5ml 이퀄런트인데 반면에 Na, 소디움은 14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심정지가 와요. 그래서 간혹 그런 큰 병원에서 포타슘 저희들이 이제 닥터 오다를 내면은 그걸 이제 밑에 직원들이 실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맥 주사를 주면요 바로 갑니다. 독약이에요, 독약.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마약 먹은 거하고 비슷한 환각 효과를 본의 아니게 한약 먹고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한의사가 조제를 하면은 어떠한 국가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의사도 계시겠죠. 또 저희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께서도 한의사였는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약과 이런 데 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엄격한 그런 규제 시스템, 검증 시스템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약,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많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그 불안해서 맨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응? 한약을 이렇게 콩팥이 안 좋은데 한약. 그렇지만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라 해서 드셨겠지만은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한약을 이렇게 국가에서 규제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거 한약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드시거든요. 그 한약을 만드는 게 전부 다 각 의원에서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의원마다 약 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근데 의원은 현대학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닥터가 오다 내면은 약국에서 모든 그 국가에서 엄격한 KGMP 규제를 거친 약만 팔게 돼 있잖아요. 그 한약도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과학하지. 이런 거는 놔두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쓰게 해달라. 이거 뭔가 앞뒤 순서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중요한 어떤 국가가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현대 의료기를 쓰게 해달라. 정말 현대 의료기 쓰고 싶으면은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차근차근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돼야죠. 이렇게 한의하고 현대학이 분리된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 우리 그 정도고 중국은 그래도 이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방, 현대학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그냥 의과대학에서 한방쯤 가르쳐가지고 침도 좀 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추무진 회장의 현 회장의 이제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이 회원들이 격렬하게 막 반항했죠. 그래서 그게 참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방과 현대학이 이렇게 통합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분리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이 아까 말한 약에 대한 그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맞습니다. 또 의사들도 조금은 양보를 해가 또 뭐 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서서히 통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합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1960년도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한의과 대학을 없애고 그러니까 통합하자고 한의사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한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죄가 조금씩은 있다니까요. 조금씩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한의과 대학이 많아지기 전에 통합을 했으면은 국가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지금 한의원들이 일부는 빼고는 요즘 경영난이 그것도 심각하다고. 훨씬 더 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서로가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노력을 다시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의계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의학계 특히 경희대 한의대 같은 거 서울공대보다 더 카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때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갔는데 그 인재들이 지금 이제 40대 중출을 두고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반드시 현대 의료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자기들로서는 탈출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의학의 어떤 기준으로는 그게 진단이 안 되니까요. 당뇨만 진단을 해도 혈당계를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쓸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그 통합에 대한 것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네. 학부 같은 부분에는 고치가고 예, 그 대학원 체계 시스템에서 서로 달라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든지 뭐 기본 2, 3년은 같이 배우고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꽤 그래. 많은 숫자의 한의사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동시에 의사 면허에서 같이 있는 같이 분도 해서 있고 하는 분도 그리고 있죠. 또 상당히 많은 의사가 한의과 대학 들어가서 또 두 개를 같이 한 꽤 되거든요. 예. 적어도 한 몇백 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은 그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한의원을 하든 의원을 하든 그러니까 이게 또 모순이죠. 그것도 또 같이 한양의원이라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거라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한 주에 국가 분명히 또 여러 가지로 심각한 일이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 요즘 같으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오늘 또 이 방송이 또 굉장히 좀 우울하게 됐네요. 우리 항상 이렇게 유쾌한 방송을 했는데 또 우울할 때도 있어야지. 맨날 유쾌한 건 싫어하는 사람. 오늘 또 유난히 제가 또 의학적인 말을 진지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유한하죠. 뭐 화무는 11홍이요, 공부는 10년이다. 그 예외가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3대가 지금 자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노태우, 노무현, 뭐 이명박, 뭐 다 별로 뭐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항상 5년 임기에 4년차 되면 이런 일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KFBI나 이런 철저한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모든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저는 그 액수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 뇌물이라든지 예. 몇 개 특가법이 있잖아요. 예. 직위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이 빵 하나 훔치면 예. 벌금 10,000원이면 예. 대통령이 빵 하나 훔치면 벌금 1,000,000원. 맞습니다. 이제 벌금으로 하자면 그런 거고 행으로 하자 해도 그래서 고위직에 가는 고위공직에 가는 사람이 액수가 적더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예.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특가법이 한국에는 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뭐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힘이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이번에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쇼크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병우 수석도 옛날에 자기 검사할 때 뭐 이렇게 아주 가벼운 사람한테 3년 때렸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정호성 녹취록을 100% 다 공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한국의 정치의 실상을 낱낱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이게 이후에 다시 반복이 안 되려면 그런 교훈이 국민들이 전부 공유해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옛날에 20년 전에 어떻게 특보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그때도 뭐 말도 참, 못하죠. 말도 못하죠. 참. 좀 발전된 겁니까 지금? 안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좀 발전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가벼워집시다. 예,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원래 우리 프로가 이게 가벼운 프로. 무겁다 가벼웠다 해야지 계속 가벼워지면 나중에는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도 고생-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죠. 예. 끝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아시죠? 그래도 뭐 예, 그렇게 좀 가볍게 해줍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